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면서 새로운 진실과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팀은 목걸이를 바꿔치기 했거나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 상황, 7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관련 여야 대치 상황, 잠시 후에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열린 토론 문자 샵 9730으로 전화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상황인데요. 특검은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팀에서 소환을 요청했는데 불출석을 했고요. 오늘 오전 10시로 재지정을 해서 다시 한번 출석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 많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고요. 특검에서는 이런 과정 중에도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 이때는 체포영장인데 체포영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의 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응하지 않을 우려만으로도 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인신 확보를 위해서 일단 이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법원으로서는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내란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한번 강제 인치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의 효력은 구속영장이라서 구인과 구금의 효력만 있는데 영장을 따로 받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환을 위한 영장을, 체포를 위한 법원의 영장을 별도로 받은 거라서 더 강도 높은 집행이 좀 가능한 사안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 네. 보시기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강제로 그러면 인치해서 네. 수사하는 장소로 소환해 오는 것인데 체포영장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당뇨가 악화되고 그래서 네.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오전 10시, 오늘 오전 10시 이렇게 두 차례 소환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자료들을 이번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출하고 소명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저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영장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끌어내는 모습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끌려 나오는 모습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가는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뭐 유린한다라든지 강압적인 수사가 있으면은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특검들이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그 증거 능력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끌고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은 구속되고 난 이후에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일체 지금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긴 합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모두 설령제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예.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사법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근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사면되는 건 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이 출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응하는 게 이게 만약 출석에 정확히 응해서 나중에 양형해서 형량을 정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하면 1월 달에 얼마나 그 한남동 관저에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저지하고 그랬습니까? 그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 모습 불어냈기 때문에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층에 뭔가 호소하는 네. 그런 것도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좀 납득이 안 가죠. 일단 이게 지금 일반 국민에 불과한 건데 전직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체포영장이 청구될 정도까지 일체 뭐 응하지 않으니까 구인영장, 구금영장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에서 결국 못했던 건데 그래서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면 뭔가 이 수사가 좀 진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일반적인 국민 여론은 대려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여론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진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미 정리가 끝난 일을 사법적으로 현재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법률에 관한 한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이냐에 대한 아마 비판적 여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3대 특검 중에 2특검이 지금 결국 대통령 신병과 관련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해병 특검도 그렇게 머지 않아서 꼭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 특검이 물론 3대 특검이 언제까지 뭐 최장 170일이라서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그 마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어찌되었든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강제된 국민의 대외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이 안 좋다. 네. 당뇨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또 시력을 상실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약을 좀 처방받고 또 건강을 또 회복하고 있고 또 못 나간다면 아까 하신 대로 이 지금 의사의 소견서 이런 거를 첨부하면은 체포영장까지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 지금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거기에 의사의 소견서 같은 것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의사가 본인의 그 전담의가 여기에 대해서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진실 공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김진우 씨의 장모집입니다. 발견된 고가의 목걸이 관련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정품은 이게 이 6천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낸 목걸이는 가품, 뭐 일종의 우리가 영어로 설명을 할 때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검은 바꿔치기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장 변호사님 왜 중요합니까? 일단 이 목걸이는 처음에 공식적으로 드러났던 건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장착을 했기 때문이다. 착용을 했는데 상당히 고가의 명품 목걸이인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의혹의 핵심은 아니 왜 재산 신고에 누락이 됐냐. 이게 시가로 6천만 원인데 500만 원만 넘는 보석류를 소지하고 있어도 고위공직자는 신고하게 돼 있는데 재산 예. 내역에 이 부분은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빌린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해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한 5월 달에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지인으로부터 이제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걸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적시한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시선은 이게 가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빠의 장모집에서 나온 목걸이는 그런 1년 넘버가 없기 때문에 가품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당 매장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도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만도 워낙 네. 명품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진짜는 어디에 은닉을 하고 모조품을 별도로 이렇게 바꿔치기로 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가 지금 특검이 수사의 향배를 쫓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첫 해외 순방 자리에 모조 가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그냥 외교의 어떤 상례상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명품 애호가라는 게 알려져 있고 상당히 고가의 의류나 뭐 장신구 이런 부분을 일상 그런 생활이나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하고 왔는데 그 부분만 가품을 하고 나왔다? 그건 좀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강재래 대변인 이 대목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보석이 발견된 장소가 네. 오빠의 장모집입니다. 그렇죠. 오빠의 이 처의 엄마죠. 네. 거기서 발견됐다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하고 이게 일단은 뭐 얼마짜리의 보석이냐를 떠나서 진품이고 가품을 떠나서 지금 뇌물죄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게 뇌물죄로 적용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진품이든 가품이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진우 씨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본인 집이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그래서 본인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장모 집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는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뇌물이라고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목걸이가 그동안에 뭐 빌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지금 가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처음에 재산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 측에서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뭐 같이 이유한 그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뭐 현금 따발도 지금 나왔다라고 나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리얼 넘버가 없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을 본인이 샀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얼마를 주고 산 것인지 이게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러면 이거를 과거에 사서 나토 순방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감정을 통해서 실제 착용 여부나 얼마나 된 것인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재래 대변인께 하나만 확인합니다. 네. 이런 고가의 정품에 또 인증이 돼 있는 그런 보석류가 있을 경우에 네.
이걸 모조로 만드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겁니까? 만드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데 이걸 산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것을 본인이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조품이라고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조금 뭐 낯이 설지 않는 부분들은 차치를 하더라도 예. 본인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또 모조품 같은 경우에도 정교하게 만들면은 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재산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품이었을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형태의 굉장히 낮은 처벌 수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번 특검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물건들을 옮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품을 일부러 장모 집에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예. 예상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품과 바꾼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는다는 네. 거죠. 그런데 장 변호사님 상당히 궁금한 것이 네. 왜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런 상당한 금액의 현금 다발, 고가의 그림이 발견된 건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 나왔다는 건요. 보통 사돈의 8촌집까지 피해자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네.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아요. 범죄와의 연결고리와 상당한 그 범죄의 소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 중에 누군가 진술을 했거나 유력한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 뭐 일각에서는 문자 메시지에 그 오빠의 장모 집이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 집을 갔을 때 처음에는 또 양평 공흥지구 또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핵심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거든요. 네. 근데 장모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금 다발 1억이 지금 나왔다는 게 SBS 단독 보도 내용이고 고가의 그림 이게 지금 시가로 하면 비슷한 그 화백에 비슷한 사이즈의 경매에서 얼마가 거래됐냐 보면 한 24억 원에 상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품 증명서도 있고 그게 나오니까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도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추가 확보에 나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과 고가의 그림에 대해서도 수사가 나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놨던 건 오빠의 장모기 때문에 그 오빠인 김진우 씨가 갖다 놓은 걸로 보이잖아요.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인테리어를 했다. 근데 갖다 놓은 시점이 12월이에요. 작년. 그런데 7개월 동안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다시 갖고 오거나 장모 집에선 거두어와야 되는데 계속 장모 집에 있었다는 건 은닉의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특검이 볼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도 있고 더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대. 이 상황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처가 쪽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뭐 나토 목걸이, 뭐 저 통일교 목걸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목걸이 발견도 사실 이 목걸이를 목표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예. 의외로 지금 이게 발견이 된 거고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데 특검이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집을 특정했다는 건 나름 뭔가 근거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의외의 지금 발견이 또 계기가 된 거고. 특히 이제 저는 그 김건희 여사 때 그 직접 모셨다는 그 3인의 행정관들이 이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4번째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 아마 이 3사람 중에서도 아마 약한 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결국은 진실의 문은 열리게 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상당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던 것들 예. 또 기상천외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초점은 아닌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회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임 시에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던 물론 뭐 이제 이면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인데 강선우 대변인. 네. 이 오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 측에서 일단 수사 중단해라. 특검에서 더 수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수사를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수사를 받아왔던 것입니까? 수사가 아니라 지금 수사는 끝나서 재판을 받고 재판인가요?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3년 7월에 기소가 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거는 혐의가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요거를 감경받기 위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징빙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지금 그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문서 네.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였는데 지금 이런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로 김진우 씨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판을 병합해서 한 번에 받는 것이 좀 원칙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검찰에다가 이 재판을 좀 중지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진행 중 있었던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징빙서류 위조 사건은 아마 이제 추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일을 추정을 하고 특검에서 새로운 사건이 기소가 되었을 때 이게 두 개를 아마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입니다. 배우자 예 오빠 김진우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전형적인 이 자체가 농단인 것 같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의 당시 부인인데 이거를 지난해 12월은 이미 뭐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이 된 이유니까 나중에 뭐 이제 탄핵 자체는 이제 4월에 됐지만 파면이 됐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옮긴 게 그때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될 때예요. 네. 탄핵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부지런히 옮긴 것 같아요.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거나 계엄 전에는 옮기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 옮긴 거거든요. 지난 12월에 옮겼으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만 오빠의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이에요. 네. 이건 충분히 하나의 추정컨대 설마 오빠의 장모 집까지 그 숨긴 걸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압수수색에 들어가지는 않을 같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오빠의 장모까지 생각하는 게 전 맨 처음에 이게 뭔가 보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오빠 집이겠거니 장모가 뭔가 도대체 하도 장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최은순 씨. 이게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 은폐를 위해서 옮긴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모조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모조품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처음엔 빌린 거라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바꿨단 말이에요. 막상 가보니까 진짜 모조품이고 거기에 뭐 그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의 그림도 나왔고 네. 현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모조품도 일부러 특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에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정교하게 지금 수사를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은폐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술책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목걸이 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목걸이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했다는 그 의혹과 함께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인물인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이 핵심이고 이것이 왜 목걸이와 연결되는지 또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너무너무 전방위적이에요. 통일교에서는 개인 일탈이었다고 합니다만 이 윤모 씨를 통해서 통일교의 뭐 2인자였다, 실세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건진을 통해서 YTN 인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뭐 친윤 의원을 거론하면서 그쪽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통일과 YTN 인수전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인수한 유진그룹에 밀렸지만 문선명 씨의 삼남이 거기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목걸이는요. 이런 부분에서 또 거론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목걸이예요. 나토 때 찾던 목걸이가 아니라 그라프라는 엄청 또 하이엔드 브랜드의 목걸이인데 6천만 원이 그 당시에 넘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통일교 관계자 진술을 최근에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통일교의 아주 고위층 인사가 김건희 여사랑 실제로 통화를 했고 그게 몇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두 차례로 추정이 되고 그 시점이 나토 순방을 갔다 온 한 달 뒤였다는 거예요. 그 통화 이후에 이 통일교의 아주 고위층 인사가 여사가 우리나라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목걸이 문제로 국민들 지탄과
핀잔을 받아야 되겠느냐. 목걸이를 하나 사서 드려라라고 해서 이 그라프 목걸이가 전달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물성으로 이런 목걸이, 뭐 가방, 명품 이런 거를 여러 차례 받은 걸로 추정이 돼요. 심지어 영상까지 있었죠. 디올백 30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전체 맥락에서 너무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한 게 이 윤모 씨입니다. 지금 구속기로에 놓여 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 실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통일교에선 개인 일탈이다 이랬는데 영수증이 다 통일교 압수수색했을 때 통일교 본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종교가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단순한 심부름꾼이었지 내가 주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동인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6일로 김건희 여사 소환을 예정하고 있는데 과연 출석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한 명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는데요. 이번이 3차 소환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이거는 강정희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주식 투자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계속 부르는 이유는 이종호 전 대표를 불러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임성근 구명로비 이런 데에도 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3차 소환인데 오늘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말고 다른 사건을 가지고서는 소환한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것도 주가 조작할 때 주포였던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지금 이종호 씨가 2022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한 25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정필 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종호 씨가 약속을 하면서 8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힘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차 조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종호라는 사람은 원래 그냥 뭐 말하자면 금융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사사건에다가 이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8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이 형사사건을 뒤집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뭐 대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상황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었다는 거죠? 22년 6월부터 23년 2월이었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던 초기였던 것이죠. 재임 시기는 맞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중에 해병 특검에도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이제 연루가 돼 있는 건데 이 16개 특검이니까 지금 아까 목걸이도 여러 개 목걸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클리프 반 클리프입니까? 네, 그렇게 뭐 보도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뭐 처음 들어봤는데 뭐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여성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목이 뭐냐면요 김건희 특검의 이 풀네임이 정식 명칭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특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건희 특검하는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게다가 명태균 건진법사 들어가 있다고요. 특검 명칭.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뭡니까 이종호 이 사람은요 지금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삼부토건 얘기 나오죠. 임성근 전 일사단장 해병 일사단장 그 구명에 관련해서 나오죠. 이게 지금 얘기는 변호사법 위반도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에요. 자기 남편인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김건희 씨는 그 당시 물론 민간인이지만 대통령의 부인이란 말이죠. 사실 반공인인데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인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퍼뜨렸던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생충 같은 인물들이 끼어든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과거의 조선시대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사건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국가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게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 제가 볼 때 그 이건 권위주의 정권을 포함해서 민주화 정권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대통령 부인을 처음 봐요.
이래서 이거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이건 뭐 계속 놀래긴 놀래니다. 놀리지도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했는가가 상당히 추정이 된다. 나중에 최종적인 뭐 법률 판단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이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정확하게 좀 비판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 교수님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수사를 하는 내용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당한 또 정치적인 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2024년, 23년 말에 칼럼들에서 보면 V1, V2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논리가 V2에 초점이 좀 맞춰졌는데 그로부터 불과 얼마 안 돼서 바로 V0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V1보다 더 센 게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 은어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V1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V0 이보다 더 위는 김건희 그렇게 여사라는 지칭하는 의미인가요? 걸로 네. 이제 이가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쉬했지만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엔 동아일보 칼럼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총선 직전에 그 김건희 여사 위리 안치론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당시로서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막을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또 그때 가능했었을런지는 더더구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게 확인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기상천외하다는 표현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얼마 전 보도에서도 그 취임식에 초대한 인원이 예. 여사 쪽이 대통령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취임 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더 돌이켜 보면 후보가 된 이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지 확인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를 더 놀라게 할지. 네. 방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위리 안치는 가두어서 이 둔다 이런 의미인 거죠. 조선시대 때 위리안치라고 네. 형벌 중에 하나예요. 가둬가지고 거기다 가시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밖을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중재인을 변방이나 일정한 장소에 보내서 가둬둔다라는 의미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상민 전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늘 진행됩니까? 아니면 내일 예정. 내일입니다. 네.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정 이른바 지금 보도상으로는 이제 충암파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충암 고등학교 출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 여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을 때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계속 이어갈 때 당연히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동인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국회 나와서도 헌재 증언대에 서서도 나는 단전단수에 대한 문건을 저 먼발치에서 봤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후속 질문이 나오죠. 소방청장에게 왜 전화를 했냐? 그냥 개헌 당시에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을 뿐이다. 단전단수 지시를 내가 직접 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소방청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상문 행안부 장관이 개헌 당일날 단전 단수가 가능하냐고 특정 언론사들 뭐 한겨레, MBC, 뭐 여론조사 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능하냐고 해서 바로 또 서울 뭐 하급 또 이 기관에 전화를 계속해요 소방청장이. 그러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소방인 우리가 단전 단수할 권한이 있나?라고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저 먼발치기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CCTV는 완전 다른 상황을 찍어놓고 있었다고 하죠. 굉장히
굉장히 꼼꼼하게 문서를 본인이 검토하고 있고 문서를 들고 나오고 그게 단전단수 문서가 아니면 뭡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방부고 하나가 행안부예요. 네. 이런 거짓말을 객관적인 증빙인 CCTV가 배치되면 구속이 그냥 기로에 선 게 아니라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그때 그동안에 본인이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과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차례 좀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검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자료가 없었다라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후폭풍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특검 자체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내란 특검팀이겠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좀 출석을 해달라.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전달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전 이 기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 기사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기사가 너무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볼 때. 그 계엄 그 해제 그 할 때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계엄 해제도 그랬고. 네네. 저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론과 완전히 배치된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여전히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참고인이야 이거죠. 당연히 참고인으로 이제 부른 거죠. 피의자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이게 정치로 해석한다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전당대회 때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강성 당원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반응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나간다는 자체가 또 다른 국민들이 보실 때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동조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까 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건 당당하게 나가서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그 지금 이제 정치로 공방이 되고 있는 해제 표결 때 참여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꼭 자기 당당하게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라든지 그 당시 계엄 당일날 여러 가지 모습들 그건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하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발끈하는지 전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정치적으로 이게 뭔가 전당대회를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되지. 이거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지금 이거 굉장히 이게 의외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도. 특검은 불출석 의사를 표명해서는 추가 소환은 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 안으로부터 뭔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권성동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 받았다고 호들갑 뜬다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 그러니까 남자의 이 성격이 강조되는 것을 보통 이제 상남자라고 하는데 정반대를 이제 하남자라고 합니다. 권성동 안철수 충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좀 그동안 쌓인 게 있었죠, 두 분 사이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뭐 이제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안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문제는 이 표결 방해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상당수가 지금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경우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이거를 이제 그 끌고 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게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법의 잣대로 이거를 재단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예. 아마 안 의원보다는 안 의원 참고인 조사 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그 목소리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걱정이 아마 있을 수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전의 대변인께 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유튜브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탄핵
이 표결에는 찬성으로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비상계엄 해제 그날 이제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안철수 의원이 참여를 했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예, 우리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이제 네. 특검에서 부른 거는 특검법 자체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안철수 네.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본인들이 조사를 하기에 어쨌든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안철수 의원을 부른 것인데 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좀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그러면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거는 계엄 해제 표결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장소를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다른 의원들에게도 조사를 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안철수 네.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오바를 했고 그것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장난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 김건희, 해병대원, 내란 3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의혹 진상 규명을 지원하는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검이 존재하고 있는데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어떤 기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전현희 의원이 그 수장을 맡았고 백혜련 의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제보를 받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를테면 뭐 최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은 어느 정도 수사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이첩을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그냥 거의 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혐의는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도 추가로 왜냐하면 이 특검 법안 이 내용을 보더라도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는 다른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가 관련해가지고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논의를 좀 총의를 모으는 그런 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안철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자체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이 확인하기는 그런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 출범 한 달 수사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인데 VIP 경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경로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했으면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이야기들을 해도 될 텐데 왜 지금까지는 침묵을 했을까요? 이게 경로라는 단어도 참 이제 안 어울리는 말인데 뭐 언론이 일반적으로 쓰니까 이제 뭐 우리도 이렇게 쓰는 건데 네. 화를 대단히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23년도 7월 31일 날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회의였어요. 그 대통령 주재자는 대통령이었고 그랬는데 그 7명이 대통령 포함 7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경로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미 이제 그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경북 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한 다음이에요. 이첩했는데 이제 그게 외교안보수석 회의에서 보고가 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그 정도 일 가지고 사단장이 이게 문체를 받으면 어떡하느냐. 이 수사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그러고 나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갔고 예. 그런 다음에 1년의 그 이제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 국방비서관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지 그건 수사 대상이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그 국방부 조사단으로 다시 그 자료가 회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사가 중단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른바 최혜병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 외압의 실체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된 거죠. 경로란 화내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 뭐 화내고 말았다고 끝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일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당시 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죠.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게 또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이러면서 1년에 그 국방비서관 통하고 이러면서 여러 필터를 거치면서 결국은 그 자료가 이첩되는 게 이제 회수되는 이런 과정을 예. 거쳤기 때문에 경로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전부 이제 그 진술을 바꾸고 있어요. 가장 그 경로소를 부인했던 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인. 근데 인정을 했네요. 인정했고 그다음에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도 이른바 경로에도 화냈다고 인정을 했고 말이죠.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도 그걸 인정을 했고 예. 오늘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인정해서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제 피의자고 그러니까 이게 7명 중에서 거의 4명이 다 인정을 한 거라고요. 윤 전 대통령 빼고 이거 2명 남은 거예요. 2명.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경로설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쭉 그 의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대통령 외압으로 그런 일이 1년의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죠. 아마 특검이 그걸 밝히는 게 해병대. 경로 자체 화냈다는 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화를 내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 수사 그게 외압이겠죠. 예, 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형태의 그 발언들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4명 정도가 경로가 실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도 특검에서는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워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 과정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대표님 그래서 만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맞다면 네. 대통령은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업무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이 되겠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또는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뭐 정도로 따진다면 주목도로 따진다면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김태효, 이충면, 왕윤종, 조태용 이런 분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우시고 경력도 되실 만한 분들인데 좀 비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와서 이게 진술을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제 사법적 위험에 대한 뭐 정치적 뭐 그 안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이 건 하나 자체가 지금까지 가져온 이 여러 가지 파장들을 고려한다면 야, 참 이거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이게 국가의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일 수 있었던 경우들인데 참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자괴감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수석들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다 그 아주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뭐 이제 와서 그 사람들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잘못 만난 말이죠. 여러 사람 다치는 거예요. 과거에 보십시오. 그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 1983년도 버마 앙우산 버마가 지금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많은 인재가 죽었어요. 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지도자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말이죠. 이 사람들 뭐 그러면 M1 사람들이라고 하나? M1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M1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이 비겁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만큼 이 우리 한국의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자체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농단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윤 전 대통령과. 네. 이걸 박- 빨리 밝혀내야죠. 박 교수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야 비상계엄 이후에 생겨난 거고 김건희 특검이야 이제 김건희 여사와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이고 적어도 이 최혜병 특검은 그러면은 받아도 됐었던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미뤄서 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당시에 털어서도 됐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그런 논의가 일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더구나 보수 정권에서 군과 관련된 일인데 이게 오히려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해진 일이 돼버린 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결국 뭐 그때 이제 쉬쉬하면서 돌던 이야기들이 뒤에 와서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대통령이 경로를 자주 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된 거고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 앞에서 다 얘기 못 하고 계셨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네. 자, 이 와중에 바로 그 최혜병이 소속되었던 그 해병대 1사단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장 변호사님 네. 해병 특검을 찾아서 자신부터 기소해달라. 임 전 사단장은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 거듭 주장하면서 기소하려면 나부터 하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거 좀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선상에 본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부인까지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탐문 수사를 해보면 부인이 대단히 남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의를 표명한 날은 하루에 14번인가를 부인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 정도면 수사 받지 않겠죠. 그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김건희의 측근과 이 부인이 직접 통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한복판에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으면 누가 했다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라. 나를 수사해서 내가 조사했을 때 혐의가 없거나 기소해서 재판받았을 때 문제 없다고 나오면 우리 부인은 수사하지 말고 그때 가서 판단해라. 수사기관에 그렇게 지시할 피해자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수사받지 않고요. 네. 뭐 문제가 있다면 부인, 본인 다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네. 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가라앉을 법도 한데 지금 계속 보도되는 내용으로만 보면 또다시 불거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어제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논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또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그 최동석 이 지금 인사혁신처장이 이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서 임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걸친다 하더라도 임명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수그러들 줄 알았어요. 전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이제 결정적인 게 지금 거의 무슨 희화화되는 거죠. 내가 유명해지는 것 같다. 이걸 이분이 지금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건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자신은 겸손을 떤다고 한 얘기가 이건지 모르겠어요. 뭐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진영 내에서 균열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예.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인사이고 발언들이고 이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명색이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요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건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국민의 평균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업무의 전문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문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일반 성적과 맞지 않는 이건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꾸만 좌고우면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만 쌓이면은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요. 더구나 이번 발언은 제가 볼 때 아주 결정적이에요. 영어로 디사이시브하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지 알죠.
뭐 다양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잘라야 된다라는 것은 임명 철회가 필요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방법을 아마 고민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직무 수행이 더 이상 가능하겠느냐라는 언급을 하는 걸 보면 근데 이분의 그 여태까지의 경력과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 보이는 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 싶은데 네. 대통령이 이건 지명철회도 아니고 임명철회도 아니고 아마 다른 방법이 별로 없을 거래요. 이미 임명이 돼서 임명장까지 받은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데 결국 이게 문제는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금 인사 원칙과 인사 과정에 대한 이게 그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계기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조금 더 가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용주의, 뭐 편의주의, 이 정치적 민감성이 이게 지금 좀 그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드는데 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아직은 그 중간 단계가 좀 비약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의도치도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남아있는 교육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 인선 등에서 아마 다시 한번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름 준비를 하긴 할 텐데 이게 결국은 인사 원칙과 이 시스템의 문제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좀 거기에 대한 초점으로 이어지게 되도록 하는 거는 좀 걱정되는 대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만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최동석이 앞으로 대통령에 부담될 것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해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 자, 강전희 대변인 가기 전에 먼저 장윤 변호사께 여쭤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거치는 한번 본인이 일단 입장문, 사과문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아 보이진 않아서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첫날이었는데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건 이 논란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가벼이 여기고 희화한다라는 인상마저 줄 수가 있어서 논란이 가라앉기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좀 키운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 종합적인 고려가 앞으로 이제 향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 대변인께서. 제가 지금 이분 최동석이라는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자기 프로필을 자기가 올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 수정할 수가 있는데 오늘이 7월 30일이잖아요. 네. 본인이 참여해서 수정한 게 2025년 7월 28일입니다. 그저께인데 여기 인사혁신처 처장이라고 써 있어요. 올해 7월부터 본인 인사혁신처 처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이버 인물 정보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저께 올린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는 이분 전혀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어저께 오후에 궁서체로 돼 있는 사과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 그것도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배상이라고 써놨습니다. 스스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된 거 보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 이야기할 때는 연필로 뭐 메모도 하고 이러시다가 최정석 처장 이야기하니까 연필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그리고 말을 좀 자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좀 불편해 보였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의 추천이었길래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 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그 수준까지 됐다. 빨리 이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총리, 장관 인선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에 정점의 인사혁신처장에 혁신과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주제를 미국으로 가봅니다. 바로 상호관세. 지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KBS를 비롯해서 보도 매체들도 가장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찬진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호관세 25% 부과가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고 대체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나 EU와 같은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수님 농해수위위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번 협상에 또 미국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이제 보시는지요? 농어민 이제 그 단체가 기자회견 연 거는 아마 이제 쌀 개방, 농산물 개방에 관련된 예. 거일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협상 시간이 내일 모레인데 8월 1일이에요. 데드라인이 거의 다가왔는데 미국은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지금 15% 이제 그 인상 관철시켜서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하한선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저렇게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게 미국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전 전략적으로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썩 좋지 않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따나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관세 협상에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절대로 예.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또 연결고리가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선협력펀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우리나라 GDP 13%에 해당하는 돈을 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대단히 취약해요. 작년인가 언제 5척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1,000척 만들었는데 예. 아주 결정적으로 약한 고리예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약한 자세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쌀 개방은 우리로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지금. 쌀 개방. 그리고 또 여러 나라와 쿼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방도 못 해요. 우리가 WTO에 제소 당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인데 굳이 거기서 기자회견 해서 미국을 막판인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결국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얘기하고 외교 통상 분야 장관도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운전석엔 트럼프가 앉아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틀링 상무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협상팀에게 레버리지 작용해서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워딩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워딩들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어쨌든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히 이 말하고는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이것을 돕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이런 항의 이 행동 또 기자회견을 연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미국의 압박이 좀 도를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도 스테이크용으로도 먹지 못합니다. 소고기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소고기 네. 같은. 그런데 호주도 사실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라는 지점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크게 우리가 양보하는 거다라는 하나의 지렛대로도 삼을 수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뭐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 막판에 뭐 우리 지금 기업인들도 가서 협상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까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1대1 협상을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다. 소고기 방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아마 정부 입장의 총력전이죠. 뭐 재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재계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함께 돕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회하면 그 농촌 출신 의원들이 그 한 게 선회로 그들이 우리의 이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작은 이익을 위한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전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촌 출신 의원들은 당연히 농촌을 대변하는 게 맞아요. 그들을 네. 뽑았으니까. 그거 하라고 뽑힌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우린 패키지 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EU하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선례를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선이 돼버렸고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게 돼버린 거고 그거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우리가 뭘 더 갖고 있냐. 말씀하신 조선일 거고 또 국방비일 거고 또 이 주둔군 관련한 걸 거고 뭐 등등등등인데 또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이 이게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농촌 정당이 아니거든요. 예. 이 수도권 정당이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고 민주당의 이익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민이 필요한데 정서적으로는 뭐 식량 안보 등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 과연 현실적으로도 그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고 선회하겠지만 예. 조금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그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는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민주당의 이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본과 EU처럼 관세 15%를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또 발언에 대해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또 지적을 하나라는 또 볼멘 소리도 나오거든요. 여권으로부터는요. 지금 이제 그 야당의 특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는 말이죠. 이거야말로 지금 이거 모든 우리 국력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뭐 안보에는 뭐 여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노냐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안보 이상이에요. 지금 경제 안보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일인데 이걸 지금 야당의 대표가 지금 이거를 꼭 남의 얘기하듯이 강건우 불보듯이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영 정치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자제할 줄 모르고 말이죠. 염치가 없는 발언들이라고 저는 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민주당 얘기 넘어갔는데 저는 제가 봐도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이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의 반대 이렇게 심하다. 그래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의원들 그거는 너무 당내 선명성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인 게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 수위 높은 발언, 깡패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정확하게 우린 이러이러해서 우린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발언합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에 내가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얘기하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협상하는데 어떻게 상대하는데 그 협상의 파트너한테 그런 말을 써요. 꼭 국내 정치하듯이 협상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위하는 기자회견도 좋다고 치더라도 그 발언한 의원들은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적절치 못하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 용어 자체가 예. 욕설 같은 거 들리는 거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일 대변인 1분 채 못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일본과 EU처럼 관세 15%를 맞추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발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도와주겠다라는 그렇죠. 발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에도 한미의원 연맹해서 소속 의원들이 13명이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뭐 개혁신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돌아오는 길에 소회를 SNS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부분을 예. 짚으면서 본인이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중국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전승절에 대해 안 간다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